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8강에서는 지층의 상대 연령을 그림을 통해서 직접 구해봤고요. 그리고 절대 연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층의 선호관계 파악하고요. 반감기를 이용해서 지층의 연대 측정도 해보았죠. 이번 9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이 돼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지질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질 시대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석인데요. 이 화석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화석은 지질 시대에 살았던 고생물의 유해 혹은 흔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물의 모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실체 화석이라 하고요.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공룡 자체는 아닌데 공룡이 있었던 흔적을 남긴 것들을 우리는 흔적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제 고생물의 유해가 화석이 되려면 사실은 생물체의 조직이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은 생물체 조직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화석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흔적 화석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발자국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되게 작은 생물 같은 경우에는 기어다닌 자국, 때로는 배설물 이런 것들이 모두 흔적 화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화석화 작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실제로 화석은 생물체의 모양을 한 암석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화석이 마치 생물체의 뼈가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뼈가 단단해도요. 이런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이 죽고 나서 분해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뼈 자체가 아니고요. 그 생물체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암석이에요. 그래서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되려면요. 공룡의 뼈 모양을 한 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땅 안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공룡뼈 성분은 없어지고요. 지하수에 녹아있던 성분이 침전이 돼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 있던 생물의 모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화 작용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지하수에 있던 성분들인데 꼭 지하수에 있지 않더라도요. 이런 성분들이 뼈를 대체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화석이 되기 때문에 화석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치환이라고 하면요. 보통 유기물질이 광물질로 치환이 되거나 탄화라고 하면은 기체와 수분이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만 남게 되는 경우. 그것도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냉동은요. 굉장히 온도가 낮은 데 가면은 여러분이 TV나 이런 데 보셨을 텐데 매머드 같은 경우에 빙하기가 오면서 그대로 얼어붙은 경우 이런 것도 화석화 작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는 사실 치환이나 탄화나 냉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화석은 뼈 자체가 아니라 뼈를 치환하거나 탄화하거나 냉동하거나 등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뼈 자체가 아닌 뼈 모양을 한 암석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생물의 유해가 빠른 시간에 메모리 돼야 됩니다. 즉, 밑줄 침, 빠른 시간이 포인트예요. 이 빠른 시간에 메모리 된다는 거는요, 생물의 유해 자체가 파괴되거나 분해되거나 용해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생물체가 원래 살아있던 상태로 최대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천히 매몰되게 되면요, 이게 분해가 되기도 하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어떤 지각 변동이 하필 있거나 뭐 유수에 의해서 이게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형체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메모리 되어야 이게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물체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이 잘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물이 죽으면 다 미생물에서 분해가 돼요. 근데 단단한 부분이
말랑말랑한 부분보다 분해되는 시간이 보통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 인간도 뼈가 분해되는 것보다 우리 피부가 썩어 없어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화석화 작용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생물체의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화석화 작용이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석화 작용이 되기 전에 이미 다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환경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해저나 호수 바닥 같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적합합니다. 왜 적합하냐면은 안정적으로 퇴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강 바닥은요, 유수 변화가 심해서 부적합합니다. 자, 강바닥은 유수 변화가 심한 이유가 뭐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보통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고 적게 오는 날이 있고요. 그게 조금 심하면 뭐 우기가 하고 건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꼭 우기, 건기까지 구분이 안 되더라도 계절적으로 강수의 양이 좀 차이가 나는 곳이 많아요. 자,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량이 많고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수량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수량이 많으면 그만큼 강 바닥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유수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안정적으로 퇴적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동토지대, 이거 뭐죠? 얼음이죠. 빙하지대예요. 그다음에 호박, 그다음에 아스팔트. 물론 이 아스팔트는 오늘날 우리가 도로 까는 게 아스팔트인데 옛날에 자연적인 아스팔트라 그래서 지금처럼 뭐 찌꺼기처럼 돼 있는 그런 아스팔트 똑같은 게 아니고요. 비슷한 성분을 이렇게 아스팔트도 있는데 보통 아스팔트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거는 요거죠. 동토지대나 호박. 호박 같은 경우는 곤충이 이 액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화석이 돼서 오늘날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지면요. 우리는 이 화석을 좀 구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질 시대를 파악한다는 거는 연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 필요한데 이름하여 그것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 불러요. 자,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고요.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했던 얘기인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화석을 이용한 대비에 사용을 합니다. 그때 표준 화석을 잠깐 얘기했었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지층에 대비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표준 화석의 조건은 제가 초록색으로 띄웠는데 첫 번째 생존 기간이 비교적 짧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생성 시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뭐 몇 천만 년, 몇 억 년을 살았다. 그러면 이 생물이 살았다고 해서 지층에 이 화석이 나왔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 녀석의 퇴적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기간이 좀 짧아야 적어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개체 수가 많다는 거는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분포 면적이 넓다랑 연계가 돼요. 그래서 아주 넓은 지역에서 많은 수의 생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녀석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보더라도 보여야 되고요. 숫자가 많아야지 그 시기를 대표하는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식별이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좋은 표준 화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표준 화석 중에 두 가지를 띄웠는데 바로 삼엽충과 암모나이트예요. 보면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는 상태의 녀석들을 갖고 오긴 했으나 식별이 쉽죠? 이게 어떤 생물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삼엽충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고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에요. 자, 그리고 시상 화석이 있죠. 시상 화석은 이제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바로 기후나 환경을 알려주는 게 시상 화석입니다. 자, 시상 화석은 표준 화석하고 약간 반대예요. 생존 기간은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했던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길어야지만 이 녀석이 어떤 특정한 기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은 비교적 길어야 되지만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표준화석은요,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되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반대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아이들 고사리하고 산호고요. 이 화석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온난하고 다습한 육지,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죠. 고사리는 기본적으로 온난하고 다습한 땅에서 살았던 식물이고요.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시상화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했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있지만 상당 부분 연구를 하면서 적어도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서 지금까지의 시대적인 구분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과학 원에서 이 지질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안타깝게도 이거를 외워야 돼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지구과학을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해하면 알아지는 것이지 외우는 것은 굉장히 머리 용량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질 시대입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이 시대 구분을. 자, 그래도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우선 지질 시대라는 거는요. 46억 년 전쯤에 지구가 형성됐다고 지금 보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 시기까지를 모두 이르는 말이에요. 그럼 지질 시대는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지질학적 사건과 고생물학적 사건 두 가지를 모두 믹스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 사건이라는 거는 아주 전 세계적인 규모의 조산운동이 있거나 거대한 부정합이 있었다. 혹은 대량 멸종이나 특정한 부류의 고생물이 갑자기 많이 출현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질 시대의 단위는요, 최근에 이제 나타난 그 결정 방법이거든요. 가장 큰 단위가 누대예요, 누대. 영어로 이온이라고 해서 어떤 책에서는 이온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 누대는 약간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온 혹은 누대예요. 그 다음이 대,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는 솔직히 세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대, 대, 기만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누대는 뭐가 있는지 보면은 현생누대, 원생누대, 시생누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아래서부터죠.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누대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는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모두 고, 중, 신으로 되어 있고요. 시생누대는 앞에 초가 또 있죠. 그리고 현생누대는 마찬가지로 고, 중, 신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누대는 현생누대, 원생누대, 시생누대를 구분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원생누대하고 시생누대를 굳이 구분하는 경우가 제 지구과학 원에서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원생누대의 사건이냐 시생누대의 사건이냐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요. 원생누대든 시생누대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생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생물 화석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누긴 했으나 저희가 지구과학 원수준에서 볼 때는 크게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도 원생누대하고 시생누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냥 합쳐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생누대하고 시생누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대라고 써버리면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과학 원수준에서 보면요. 대는 현생누대만 구분하시면 돼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면 여기 원생누대하고 시생누대에 있는 대는요. 네, 의미 없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현생누대처럼 고중신으로 원생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겠다면 외우기는 쉬워요. 하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X를 쳐볼게요. 이거 거의 외울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생유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지는데 얘는요. 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요새 추세가 아주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사실 대까지만 봐도 뭐 크게 뭐 무리 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까지 고등학교 때 구분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풀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문항들이라든가 뭐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도 기까지 구분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도 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까지 해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트라이아스, 지라기, 백악기,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인터넷 쳐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캄 오실 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외워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떤 걸 사용하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지 못하면은 사실은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요 경계 값들. 제가 동그라미 쳤던 요 값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값들이 절대적인 값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저희 지구가 원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출판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넣은 건데 출판사마다 이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이유는 뭐냐면 이 절대현재를 측정을 해서 하는데 구분하는 시대 구분의 정확한 값을 사실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측치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기준값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언제 발표됐던 데이터를 갖고 와서 넣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큰 발견이 나타났을 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값으로 다시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이 캄브리아기 앞에 즉 고생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알아야 되죠. 대략 언제냐면 지금 여기는 5억 4,100만 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요 5억 7천만 년까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5억 4천만 년에서 5억 5천, 5억 6천 요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고생대는 5억 중반대구나 요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가 2억 5,220만 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좀 더 짧았어요. 2억 3천만 년 전부터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억 초중반 값이요. 뭐 대략적으로 2억 중반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신생대가 시작되는 거 지금 6,600만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요 6,500만 년으로 시작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6,000 몇백만 년 정도. 그래서 각 대가 시작되는 현생대에서요 고생대, 중생대가, 신생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의 대략값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이야기하다가 되돌아왔는데 기 단위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 알아서 외우는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외운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놓치면 헷갈리면 틀리잖아요.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죠? 자, 신생대는 일단 두고요. 고생대하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6개니까 고생대는 3개로 쪼개요. 제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3개로 쪼개요. 자, 3개로 쪼개면요. 시간 순서대로 하면요. 앞에 3개는 어떻게 되죠? 네, 글자 수가 3개보다 많습니다. 글자 수 많아요. 그 다음에 뒤에 3개는 글자 수가 3개예요. 자, 이렇게 구분됐죠? 고생대 6개나 되는데 일단 크게 2개로 쪼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자, 앞글자를 잘 보세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캄, 오, 실. 자, 뭐죠? 가나다 역순이에요. 대, 석, 패. 뭐죠? 가나다 순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대를 외우실 때 크게 2개로 쪼개서 앞에는 글자 수 많은 거, 뒤에는 글자 수 3개짜리. 그 다음에 글자 수 많은 애는 가나다 역순. 그 다음에 3개짜리는 가나다 순이에요. 중생대 보실래요? 트, 쥐, 백. 뭐예요? 가나다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대하고 중생대를 3개씩 쪼개서 보면요. 가나다 역순, 가나다 순, 가나다 역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면요. 시험 보실 때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생대를 보시면요. 8내오기, 내오기, 4기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8내오기하고 내오기를 합쳐서 3기라고 제3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반영을 했던 가장 최근에 이 발표를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는 걸 보면 제3기를 8내오기하고 내오기로 쪼개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쪼갠 겁니다. 그러면 제1기하고 2기 어디 있느냐? 자, 과거에는 완전 초기에는요. 지층의 특징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눴던 거예요. 1기는 고생대고요. 2기는 중생대였어요. 3기가 신생대, 4기가 신생대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고생대는 이렇게 지금처럼 나누니까 1기가 필요가 없어졌고요. 중생대도 2기 필요 없어졌고요. 신생대도 3기는 8내오기와 내오기로 바뀌었고요. 제4기는 200만 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까지 제4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에 대한 이름은요, 뭐 일일이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 유럽에서 대표적 지층이 발달한 지역의 명칭 혹은 그곳에 살던 부족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지만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우리 지질시계를 볼 건데 지질시계란 뭐냐면 지구의 역사를 일을 한 24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길이에 맞춰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생대는 언제 시작했어요? 네, 23시 39분 20초. 그러니까 신생대가 시작한 지 불과 20분.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인류가 약 300만 년 전에 등장했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비례식을 세우면 24시간 대 46억 년 정도. 이거는 x 대 300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구하면요. 약 56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주면 인류는 언제 등장했어요? 23시 59분 4초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등장한 거는 지구 전체의 어떤 시기에 비하면 완전 최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에서 인류가 마치 이제 지배자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아이러니한 거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성캄브리아 시대의 시대 구분이 잘 자세하지 않았어요. 아까 대략 넘어갔죠?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 생물의 수가 적고요. 그나마 있던 생물도요.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화석 보존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잘 묻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생물 종류의 수가 적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어서 화석 보존 자체가 어려웠다. 두 번째 이유. 그나마 화석이 생긴 것도요.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서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 때 살았던 생물은 화석으로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로는 시간 길이로는 88%나 차지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이 지질시계니까 눈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의 기후를 찾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기상을 관측하기 이전 시대의 기후를 우리는 고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기후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좀 수억 년 전, 그러니까 좀 아주 멀리 떨어졌던 그때의 기후를 알고 싶으면요. 화석이나 퇴적물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시상화석 등을 이용하고요. 좀 최근에 수십만 년, 그리고 뭐 만년, 뭐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가까운 과거의 기후를 알고 싶으면 빙하코, 종류서, 나무태, 뭐 산호, 골과 꽃가루 등을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볼 건데 최근에 가까운 기후를 알고자 할 때 쓰는 방법들을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우선 시상화석은요. 환경을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미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후 환경을 추정시켜 준다. 뭐 고사리는 온난수변, 산호화석은 따뜻한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물은 환경에 따라 다른 종류의 생물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바로 빙하코어입니다. 이 빙하코어는요, 혹시 여러분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첫 장면이 빙하코어를 채취하는 장면이죠. 자, 이게 뭐냐면 눈이 얼음으로 되는 과정 속에 얼음 속에 남게 된 작은 공기방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지대에서 땅 밑으로 깊은 구멍을 파서 연직 방향으로 구멍을 파니까 이게 마치 지층인 것처럼 빙하도 순차적으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공기방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알았냐면은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16산소분의 18산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따뜻한 시기예요. 간빙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16산소가 원래 기본인데 18산소 동위원소는요. 16산소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따뜻한 간빙기에서는 이 18짜리 산소가 증발이 평소보다는 잘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증발이 돼서 대기 중으로 갔다가 비가 돼서 내릴 수가 있죠. 산소니까 H2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으로 와서 빙하에 포함되게 되면요. 결국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는 커지게 됩니다. 이 산소 동위원소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16분의 18입니다. 18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는 커지게 되죠. 반면에 해수의 18짜리 산소의 농도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든 어디든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주어가 뭔지. 빙하 속의 빈지, 해수 속의 빈지에 따라서 서로 반대의 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빙하 코어는 빙하 자체를 채취해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쓴 것처럼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 비로 이야기하는 게 원래 보편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빙하기에는 반대죠. 무거운 산소의 증발이 평소보다 적어지니까 오히려 얘가 빙하에 포함되면 빙하 속 산소 동위원소의 비는 작아집니다. 해수 속의 농도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와 같이 이게 빙하가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꽤 정확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하면요. 따뜻한 해는 나무의 나이테가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추운 해는 이게 좁아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후의 변화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이건 대략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류석과 석순인데 동굴에 생기는 애요. 그런데 얘가 간빙기, 즉 따뜻할 때는 또 빨리 자라요. 추울 때는 느리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거의 기온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주 좋은 점이 1년에 한 마디씩 자라요. 그러니까 마디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기간에 대한 표시가 나오니까 아, 얘가 얼마나 빨리 자랐고 얼마나 느리게 자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꽤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굴 내부에 있기 때문에 훼손이 덜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 제공처가 돼요. 그 다음에 꽃가루는요. 이게 지금 확대되는 그림인데요. 꽃가루는 세포벽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지층에 포함된 꽃가루 화석이 있다면 그걸 분석해서 식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다 해서 추정한 결과가 이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온난한 시기와 한랭한 시기가 반복인데 대표적인 빙하기가 두 번 있었죠. 그다음에 고생대는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따뜻했어요. 그다음에 중생대는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보통 따뜻했어요. 그다음에 신생대는요. 초기에는 온난했는데 후기로 가면서 빙하기가 왔어요. 자, 질문을 하자면 중생대는 왜 온난했느냐? 왜 빙하기가 없었냐는 거죠. 그거를 추정해 보면요. 중생대 초에는 뭐가 있었냐면 판게아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을 거고 온실효과가 커졌을 거예요. 그러면 온난한 기후가 됐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거 추정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추정밖에 못하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대별로 잠깐 태클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이때 암석은 변성함이 대부분이죠. 왜?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걔네가 변성을 받을 시기가 충분했어요. 그래서 각 대륙 중심의 순상지. 순상지라는 거는 대륙 지각 변동을 받은 지 오래된 안정한 땅을 말합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때 환경은 이래요. 초기에는요. 석회암층이 발견된 걸 통해서 온난한 기후였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소는 거의 없었어요.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요. 이게 빙태석이 있었기 때문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요. 산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때 초기는요. 우리가 아까 구분대로 가면 시생유대를 표현한 거고 중기 후기라고 쓴 거는 원생유대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시대의 생물은 뭐가 있느냐? 네, 화석이 굉장히 드물다. 아까 체크했었죠? 생물의 종류와 수가 적고 단단한 골격 없었고 그나마 만들어진 애들도 지각 변동을 오래 받아서 없어졌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시생유대죠. 이때는요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육지에 강한 자외선이 직접 도달했기 때문에 생물이 바다에서 먼저 생깁니다. 자,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뒤에서 이제 제가 넣었는데 그림을 보겠지만 층 모양 무늬를 가진 독특한 퇴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면 생물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퇴적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아노박테리아의 존재 때문에 결국 뭐가 되냐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후기로 넘어가면 진핵생물, 세포막이 핵막으로 둘러싸인 생물 출현하고요. 중요한 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이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 후기, 중후기에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특히 왼쪽에 있는 거는요. 오스트레일리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이 아니고요.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성장하면 물속을 떠다니던 작은 입자들이 퇴적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뭐 죽었든 사이아노박테리아 자체든 걔네들이 하나의 층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물속을 떠다니던 작은 입자들이 퇴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아노박테리아 있고 이게 층층이 이루어져서 반복돼서 만들어진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성캄브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냐면 그 시대 때 생물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들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물체 화석은 아닌데 이게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대로 넘어가면요. 온난 건조했다가 중기에 한랭했다가 후기에 빙하기가 와요. 그래서 생물로는요. 전기에는 육상생물이 없어요. 아직 대기의 산소가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쯤에 산소의 양이 충분해지면서 오존층이 생겼고요. 자외선 차단이 이루어지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리고 후기로 가면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대규모 조산운동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후변화와 대규모 지각변동으로 생물들이 살아갈 터전이 파괴가 되니까 그때 대규모 멸종이 생기는 게 이게 고생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생물을 확인해 보면요. 초기에 해양생물이 급증해요.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거치식물인데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류하고 양서류는 고생대를 지배했던 생물이고요. 파충류하고 거치식물은 출현입니다. 그 시대 때 처음 나왔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척추 동물, 어류, 양서류 얘네들의 시대였어요. 고생대.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뭐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써있지만 간단하게만 확인해 볼게요. 캄브리아기는요, 삼엽충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어류가 오르도비스기에 나왔는데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게 더 중요하죠. 이게 실루리아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류의 시대가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대봉기입니다. 대봉기.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예요. 이때 양서류가 출현하는데 바로 다음 시대인 석탄기와 및 페름기 때는 양서류의 시대예요. 양서류 시대.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캄브리아기 삼육충 시대, 대봉기 어류의 시대, 석탄기 혹은 페른기까지 보면 양서류의 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른기 말에는 지구상에 가장 강했던 대멸종이 생겨요. 생물 중에 90% 이상이 다 멸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의 멸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게아 형성에 따른 대규모 화산 분출과 이에 대한 기후 변화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석들은 이런 거죠. 이 지질 시대에서 화석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화석 위주로 제시가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화석을 구분할 수는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됩니다. 자, 삼엽충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삼엽충은 사실은 뭐 덧붙이자면 머리가 선배가 아니고요. 이렇게 구분해요. 축엽, 가운데가 축엽이고요. 양쪽이 측엽, 측엽. 그래서 옆이 되게다 그래서 삼엽충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요. 자, 필석은 뭐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은 화석으로 안 남고 날아가고 없어진 거예요. 요 팔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이 남아서 이런 모양의 화석을 만든 겁니다. 이게 필석이고요. 갑주어는 대표적인 대봉기 때 살았던 어류고요. 그다음에 방추충 푸줄리나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면을 잘린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가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생대의 특징은 온난해서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적색사암층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한 기후로 추정을 하는데 후기로 가면서 점점 더 습한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초기에 판게아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이 됐고요.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도 중생대 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생대말 대멸종 이후에 포유류나 속수식물들도 출현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중생대 때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장이었냐? 바로 파충류가 중생대를 지배했던 생물입니다. 그래서 중생대 전체에 걸쳐서 파충류의 시대라고 보통 볼 수가 있겠고요. 표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데 암모나이트
네, 다 있죠. 그래서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공룡도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표준화석 두 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대 때 왜 멸종이 발생을 했느냐면 현재로서는 뭐라고 보냐면 멕시코에 가면요 유카탄 반도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운석 충돌 분화구가 아니죠. 그 충돌구가 있는데 이 충돌 때문에 대규모 먼지에 의해서 태양광선이 차단됐을 거고 그럼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도 훨씬 더 떨어지겠죠. 태양광선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생물계가 크게 변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혹은 지구에 남아있던 이산화탄소 때문에 과도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운석 충돌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했다. 이게 멸종의 원인입니다. 자, 화석은 이런 게 있어요. 암모나이트, 그다음에 공룡, 이게 대표적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조새도 많이 나오는 화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생대. 신생대의 환경은요. 초기인 네오기하고 팔레오기, 즉 제3기 때는 온난했는데 제4기 때 빙하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늘날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신생기 때 뭐가 있었냐면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확장됐어요. 있는 것들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기 때 만들어졌고요. 알프스 산맥이 신생기 때 만들어집니다. 이런 예시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수륙 분포는 약 1만 년 전쯤에 형성이 됐다 정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누가 지배했느냐? 포유류하고 조류가 등장을 했고요. 숙지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은 메모드하고 화폐석이라는 게 있어요. 신생대 때 포유류가 지배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보거든요. 중생대 말은 공룡이 멸종하니까 경쟁자가 사라졌죠. 그리고 포유류는 이빨이 발달했기 때문에 먹이를 잘 섭취할 수 있었고요. 털로 덮여있는 생물들이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살아남기 유리했어요. 그리고 포유류는요. 뇌 용량이 자기 덩치에 비해서 다른 어떤 종류의 생물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사지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뭐 주요 화석들이 사실은 기별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저희가 보통 볼 때는 이렇게까지 잘 나누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눠서 보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적어도 대를 대표하는 생물들은 알아야 돼요. 고생대 같은 경우에 삼엽충은 전시대를 아우르는데요. 필석, 갑주어, 방추충은 전시대가 아니라 특정한 기에만 대표적인 화석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아주 나눠서 보기보다는 합쳐서 그냥 고생대 대표하는 화석이다라고 봐도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주요 화석도 기를 기준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셔야 돼요. 근데 기억할 건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갑주어는 대봉기예요. 그러한 갑주어를 기준으로 석탄기, 페른기는요. 푸줄리나가 대표적이고요. 그 앞에 있는 두 개인 오르도비스하고 실루리아기는 필석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갑주어가 대봉기, 어류의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이라는 걸 기억하면 조금 나눠서 외우기가 조금 쉽죠.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전체적으로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고요. 화폐석과 멤머드는 제3기가 화폐석, 제4기가 멤머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물의 변천을 정리해 보면 출현은 항상 그 전시예요. 자, 고생대 때 대표적인 애들을 보면요. 양서류, 어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삼엽충, 뭐 이런 거, 필성류 이런 것들이 번성을 하거든요. 네, 식물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없는데 양치식물이 고생대를 대표합니다. 양치식물. 자, 중생대는요. 누가 대표적이에요? 공룡과 암모나이트. 그리고 식물로는요. 거시식물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신생대에 대표했던 속시식물도 이때 출현하긴 해요. 말에. 그러면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과 포유류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생물 진화 순서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요, 지질 파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대기하고 해양 파트로 넘어가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